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저희 집안에 관련된 사건인데 시청자분들이 제 입장이면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묻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지금부터 3년 전 2022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안은 큰소리 한 번 안 날 만큼 조용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허리 수술을 한 뒤부터 조금씩 집안 분위기가 나빠지기 시작했죠. 특히 어머니는 유쾌한 성격에 야외 활동을 즐겨하는 외향적인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허리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는 늘 집에서 아버지를 케어하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의 안색도 좋지 않으셨고 종일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를 보니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었죠. 그렇게 아버지가 누워 계신 지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수야, 너 이번 주 일요일에 아버지랑 같이 좀 있어. 엄마가 어디 볼 일이 좀 있거든? 네, 알겠어요. 어머니는 개인적인 볼 일이 있다면서 제게 부탁을 하셨고 저는 일요일 아침부터 아버지를 케어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하셨고 뭔가 두 분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죠. 종수야, 요 근래 너의 엄마가 좀 이상한 것 같거든? 전화도 나가서 받고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분인데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날 밤 10시쯤 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한 손에 검은색 봉지를 들고 있어서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산에서 채취한 버섯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날 친구분과 함께 산행을 하러 가셨던 거고 거기서 식용버섯을 발견하고 그걸 채취해서 집까지 가지고 오셨던 거죠. 종수야, 너네 아버지한테는 내가 등산하고 왔다고 말하지 마. 괜히 또 이상한 의심이나 하고 그러니까. 내 말 알겠지?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별일이 아니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가 처음 보는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제게 소개를 해준 적이 있었죠. 종수야, 이쪽은 엄마랑 잘 아는 사이야. 어서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네가 종수구나. 어릴 때 딱 한 번 봤는데 진짜 많이 컸네. 그 남자는 제게 삼촌뻘 정도 돼 보이는 조금 젊은 남자였고 어머니와 많이 친근해 보이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아버지도 이 남자에 대해 잘 알고 계셨고 심지어 반기는 모습까지 보이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남자는 한때 아버지와 같이 일을 했던 사이였고 아버지 일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고마운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 남자를 우진 삼촌이라고 불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 집에 찾아와 아버지에게 인사도 드리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니의 정성이 통했는지 아버지의 회복도 점점 빨라졌고 이제는 혼자 거동도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호전이 되었었는데 아마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점부터 주말마다 외출을 하기 시작했고 늦으면 자정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허다했었는데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우진 삼촌과 같이 산행을 하면서 약초나 버섯을 캐러 다닌다고 들었고
어쩌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다는 말을 어머니께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입장에선 신경이 쓰이는 게 당연한 일이고 제가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행동은 어머니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것밖에는 없었죠. 어머니,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요. 우진 삼촌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자 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넘기셨고 저도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이었는데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으니 어머니가 스스로 해결을 하실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제가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죠. 그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들어갔었는데 분명 사람이 있어야 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집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는지 작은 방에서 우진 삼촌과 어머니가 함께 나오셨고 저는 그걸 보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생겨버린 거라 그렇게 짐작이 되었죠. 종수야, 너 언제 왔어? 어머니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이었고 저도 성인이다 보니 말을 하지 않아도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는 건 분명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아버지는 외출을 하신 상태였고 나중에 귀가하신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릴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쉽게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죠. 그렇게 며칠간 고민만 하다가 아버지께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시는 겁니다. 저희 가정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만으로도 너무 충격적인데 아버지는 아들 앞이라서 내색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건지 아무튼 제 예상을 벗어난 모습을 보이셨죠. 저는 이 모든 원인이 우진 삼촌 탓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매일 밤 잠까지 설칠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그땐 사람에 대한 혐오감까지 느껴질 정도로 괴로웠었죠. 그 후로 저는 어머니와 우진 삼촌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복수라도 해야 하나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면서 학교 생활을 겨우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위험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아버지 혼자 집에 계셨던 날이었고 저는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아버지의 안색이 왠지 모르게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아버지,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종수야, 왔니? 그게 말이야. 아까 점심을 먹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배가 아프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뭘 드셨는지 살펴봤더니 어머니가 아침에 만들어 놓으셨던 버섯 전골이 눈에 보였습니다. 혹시나 음식이 상했을까 싶어 냄새를 맡아봤더니 음식이 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저는 단순하게 아버지가 음식을 드시고 그냥 속이 불편하신 줄로만 생각했었죠. 그래서 집에 있는 상비약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안방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서둘러 안방으로 가봤더니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그걸 보자마자 곧장 119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었죠. 아버지의 증세는 독이 든 버섯을 먹은 게 원인이었고 위세척까지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으셨는데 그런 와중에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수십 통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뒤늦게 연락을 받고 우진 삼촌과 함께 병원으로 찾아왔고 어머니가 지금까지 우진 삼촌과 같이 있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죠. 어머니, 오늘 아버지가 점심때 버섯 전골을 먹고 지금 위세척까지 했는데 그게 독버섯인지 알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 알고 있으면서 말을 안 했는데 도대체 우진 삼촌과 무슨 사이세요? 어머니는 제 말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고 말없이 묵묵히 아버지를 쳐다보고만 계셨는데 그때 우진 삼촌이 저를 밖으로 불러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수야,
삼촌 말 잘 들어. 내가 너한테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니네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내가 이혼한 게 말이야. 다 너네 아버지 때문이야. 저는 우진 삼촌이 하는 말을 듣고 이 말이 사실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의 과거 이야기였는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는 틈만 나면 여자를 만날 정도로 바람기가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 많은 여자들 중 하나가 우진 삼촌의 아내였는데 그 당시 심증은 있으나 결정적인 물증은 없어서 우진 삼촌은 아버지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절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는 입장이라 더더욱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었고 우진 삼촌은 아버지를 경멸할 정도로 증오를 가지고 살았었다는 그런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날 아버지는 퇴원을 하셨고 저는 우진 삼촌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저를 한참 쳐다보기만 하다가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금술이 좋아 보이던 저희 부모님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고 며칠 뒤 어머니는 잘 지내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 한 통을 남긴 채 집을 나가버리셨죠. 그리고 아버지는 독버섯을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는커녕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내시는 게 너무 이상하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진 삼촌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버지의 과거 일도 용서받기 힘든 건 확실하고 또 독버섯을 의도적으로 아버지께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어머니와 우진 삼촌의 행동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명백한 범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제게 입을 열지 않으시고 어머니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해결책을 낼 수가 없었던 알 수 없는 일이었죠. 지금은 직장 문제로 인해서 따로 혼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아버지 얼굴을 뵙는 게 불편하고 더 나이가 들어서도 제가 보고 들었던 이 일들은 평생 안 좋은 기억으로 제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사건은 저와 가깝게 지내던 친구에게 있었던 일인데 친구는 이 일로 인해서 극심한 트라우마까지 생겼던 무서운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10년 전이니까 아마 2014년쯤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저는 20대 취업 준비생이었고 사건의 주인공인 친구는 이미 취업을 해서 혼자 지내던 중이었죠. 친구가 살던 곳은 대림동에 위치하는 4층 건물 다세대 주택인데 4층은 주인 세대, 그리고 나머지 층은 일반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취업 시 필요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한창 독서실을 다닐 때였는데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죠. 미정아, 요즘 바빠? 저기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친구의 부탁은 본인이 사는 원룸에서 한 달 정도 같이 지내자는 말이었는데 그 이유를 물었더니 선뜻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직감적으로 드는 생각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표정이 정말 미치겠다는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한참 고민하다 힘들게 말을 했었죠. 그게 친구의 회사가 IT 업계 쪽인데 여자 직원보다 남자 직원이 훨씬 많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남녀 비율로 따지자면 8대2 정도 되는 회사였고 이런 분위기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입사 초기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죠. 한창 업무를 배워도 모자란데 자꾸만 직장 상사가 이상한 농담을 건네면서 친구를 힘들게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 차이가 있으니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친구는 너무 힘들어 불면증까지 생겼다고 하니 너무 안쓰럽고 딱해 보였죠. 일단 출근하면 커피 심부름은 기본인데다 안 그래도 신입이라 일도 많은데 거기다 상사 업무까지 도맡아 해야 돼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가 평소 욱하는 성격이라 친구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 점점 짜증이 솟구치더라고요. 수진아, 그냥 그만두면 안 돼? 뭐 그런 곳이 다 있냐? 여자라고 차별하는 거야 뭐야? 그러자 친구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꺼냈는데 이러다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친구의 말은 회사 업무는 그렇다 치고 더 끔찍한 게 퇴근길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한 달 전부터 퇴근할 때마다 찾아와 집까지 바래다 준다는 40대 남자 상사가 한 명 있었답니다. 친구는 계속 거절하기가 눈치가 보여 몇 번 차에 탔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데려다 주기만 하길래 뭐 신입이라 챙겨주려는 마음에 그러나 보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하더군요. 헌데 그건 친구만의 착각이었었다고 했죠. 어느 날 친구를 바래다주고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커피 한 잔만 달라면서 집 앞까지 따라왔다는데 너무 집요할 정도로 따라오니 소름이 끼치고 무섭기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친구는 직장 상사에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룸메이트와 같이 지내고 있다는 그런 거짓말을 둘러댔고 그날 밤은 무사히 넘어갔다고 했죠. 뭐 회사를 그만두면 모든 게 해결이 되지만 이곳은 친구가 예전부터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였고 여기서 시간이 지나 입지를 쌓게 되면 자연스레 해결이 될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혼자 있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같이 있어달라는 부탁을 했던 거죠. 저는 친구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차피 취업 준비생이라 시간도 많아서 결국 한 달만 지내기로 하고 짐을 챙겨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뭐 특별한 일은 생기지 않았고 친구도 별 문제 없이 직장 생활을 순탄하게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저도 자격증 준비 때문에 친구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곧장 독서실로 향했고 본 계획은 한 달만 살기로 했었지만 자꾸만 더 있어달라는 친구의 부탁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같이 지내게 되었죠. 솔직히 친구가 부탁해서 같이 사는 건 맞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돈 한 푼 안 내고 지내는 게 늘 마음에 걸리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작은 성의 표시로 친구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몰래 배달을 시켜주고 독서실로 향했는데 뭐 몰래 시켜준 이유는 특별한 건 아니고 친구에게 말을 하게 되면 무조건 거절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몰래 시켰던 거죠. 이게 사건의 원인이 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제 잘못인 것 같아서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친구가 퇴근하고 씻고 있을 때 저는 독서실을 가려고 나왔는데 친구 집에서 독서실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고 저는 운동도 할 겸 천천히 걸어 다녔었죠. 그렇게 독서실 근방에 도착했고 근처 편의점에 잠깐 들렀는데 그제야 지갑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고 집 앞에 거의 다 왔을 때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죠. 그게 친구가 사는 원룸 건물 앞에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을 지나쳐 친구네로 올라갔더니 글쎄 현관문이 열려 있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경찰분이 다가와서 여기 살고 있냐고 물었고 저는 친구와 같이 살고 있다고 대답을 했더니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분이 폭행을 당해서 지금 병원으로 가셨거든요. 당분간은 다른 곳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너무 당황스러웠고 이게 무슨 일인지 파악도 안 되는 상황에
갑자기 친구가 폭행을 당했다니 순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었죠. 병원으로 가 친구의 얼굴과 몸을 살펴봤더니 얼마나 폭행을 당한 건지 성한 곳이 없었고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짓을 했냐며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힘들게 말을 하는데 역시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는 말이 생각날 만큼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친구는 샤워를 하고 난 뒤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현관으로 가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글쎄 문 앞에서 어떤 남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음식 배달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친구는 가끔가다 제가 배달을 시켜주고 갔던 터라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다는데 그게 배달기사가 아니었던 거죠. 문 앞에 서 있던 건 앞전에 친구를 바래다 줬던 회사의 직장 상사였는데 어디서 옷을 빌려 입은 건지 배달원 차림을 하고 서 있더랍니다. 그리고 친구를 보자마자 성폭행을 시도했고 친구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을 하자 갑자기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던 게 이 건물이 시공한 지 오래된 곳이라 방음이 부실한 편이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옆집에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는 현행범으로 검거됐고 친구는 병원으로 실려왔던 거죠. 하지만 며칠 뒤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그 남자의 범행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이 주변 CCTV를 조사했더니 그 남자는 한 달이 넘도록 저와 친구의 생활 패턴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독서실에 가는 시간부터 가끔 배달을 시켜주는 그런 사소한 패턴까지 기억을 하고 있었고 한참 기회를 엿보다가 그날 밤 제가 독서실에 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배달기사인 척 속여 들어갔던 거죠. 몰래 숨어서 저와 친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소름이 끼치고 무서웠습니다. 결국 친구는 그 사건을 겪고 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다른 곳으로 이사까지 하게 되었죠.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건 친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힘들게 입사했던 직장까지 그만둬야 하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가끔 그 친구를 만나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10년 전 그때의 충격 때문에 지나가는 배달 기사분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합니다. 그날 밤 친구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문 앞에 서 있는 직장 상사를 보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제가 배달을 몰래 시켜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한편으로는 친구에게 너무 미안하기만 합니다. 더 이상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지금부터 4년 전쯤 정말 소름이 끼치는 일이 있었고 사건의 당사자인 그 동생과는 그때 이후로 연락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그 당시 저는 작은 규모의 제조업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제가 여기서 근무를 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시점에 태영이라는 동생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태영이를 처음 봤을 땐 굉장히 의아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중 두 가지만 뽑으라면 하나는 명문대를 졸업할 정도로 스펙이 대단하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동생의 초라한 행색이었죠. 스펙은 그렇다 쳐도 저는 태영이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가까이 지내기가 싫었는데 바로 그 이유가 태영이에게서 나는 악취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땀 냄새가 아닌 알코올 냄새와 유사한 화학약품을 몸에 두른 듯한 이상한 악취였고
저는 그 냄새 때문에 태영이가 가까이 오면 일부러 자리를 피하곤 했었죠. 그리고 옷을 며칠마다 세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태영이 옷을 보면 항상 어딘가 이물질이 묻은 흔적들이 보였고, 그런 흔적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보이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태영이가 입사한 지 2-3달 정도 지나자 다른 회사 사람들도 태영이를 피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태영이는 늘 혼자 점심을 먹으면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일만 하고 지냈었죠. 그러다 어느 날 회사에서 단체 회식이 있던 날이었는데 참석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태영이가 뒤늦게 회식 자리에 나타났었습니다. 그걸 보고 회사 사람들 모두 표정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회식 날이니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고, 혼자 구석에서 술을 마시는 태영이를 보고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제가 먼저 말을 걸게 되었죠. 태영아, 내가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태영이 넌 일 마치고 집에서 뭐하고 지내? 아, 저요? 저는 그냥 인터넷 쇼핑하고 혼자서 TV 보고 뭐 그렇게 지내요. 근데 그건 왜요? 내가 말을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태영이 네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게 넌 잘 모르겠지만 태영이 너 몸에서 비릿한 알코올 냄새가 자꾸만 나거든? 그것 때문에 가까이 가기도 힘들고 회사 사람들도 많이 곤란한 눈치야.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말을 해주는 것이 태영이에게도 나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태영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고, 저도 그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내게 되었죠. 그리고 며칠 뒤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태영이가 저를 부르더니 자꾸만 이상한 걸 물어보는 겁니다. 형, 저한테서 나는 냄새가 그렇게 역겨워요? 아, 태영아, 내가 회식 때 했던 말 때문에 그래? 그땐 내가 술도 먹었고 해서 혹시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 아니, 그러니까 냄새가 역겹냐고요. 지금 그걸 묻잖아요. 그냥 조금? 근데 내 말에 너무 신경 쓰지는 말고 나는 바빠서 먼저 가봐야겠다. 내일 보자. 그렇게 저는 서둘러 회사를 빠져나왔고, 아마 그 시점부터 태영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저는 한동안 태영이를 피해 다니곤 했었는데 한날은 태영이가 제게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형,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그래 태영아, 무슨 일인데? 제가요, 오늘 진짜 힘든 일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주변에 친구들도 없고 오늘 술 한잔 꼭 하고 싶은데 이따 퇴근하고 시간 어떠세요? 그 순간 태영이의 표정을 보니 너무 짠해 보이는 모습이었고, 저도 본의 아니게 태영이에게 상처를 준 것 같은 생각에 그날 태영이와 둘이서 술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는 태영이의 어머니가 건강 때문에 병원에 계신다는 말이었고, 저는 태영이의 말을 들어주면서 한참 위로를 해주고 있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다 보니 평소 태영이에게 궁금한 점들과 또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을 그제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태영아, 넌 대학도 좋은데 나왔고 여기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스펙인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저는 단순한 일이 좋아요. 그리고 뭐 별다른 이유도 없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태영아, 너한테서 자꾸 알코올 냄새가 나는데 그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러자 태영이는 본인 몸에서 나는 냄새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고 하더니 저와 함께 본인 집으로 가자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썩 내키진 않았지만 왜 그런 냄새가 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술을 마시면서 태영이를 지켜보니 꽤 순수하고 착하다는 느낌이 들어 그날 태영이의 집으로 놀러 가게 되었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보인 풍경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바닥에는 온통 쓰레기들이 굴러다니고 식탁에는 언제 먹은 건지 추측도 불가능한 음식들이 쌓여 있고 한마디로 여기서 사람이 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정도로 더러운 집이었죠. 집이 좀 많이 더럽죠? 어머니가 집에 계실 때는 깨끗했는데 저 혼자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네요. 형, 일단 들어오세요. 저는 태영이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고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익숙한 알코올 냄새가 올라와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였는데 그때 태영이는 꼭 보여줄 게 있다면서 옷 한 벌을 가져오더니 제게 자랑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형, 이게 이래봐도 명품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옷이에요. 형은 잘 모르시겠죠? 제가 볼 땐 아무런 메이커도 없고 심지어 옷에 얼룩까지 보이는 낡은 옷이었는데 이런 옷을 가지고 명품과 비교를 하니 도저히 신뢰가 안 가서 그냥 한 귀로 흘려듣고 얼른 집으로 가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그때 태영이의 설명을 듣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고 저는 태영이와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영이는 자신의 컴퓨터를 보여주더니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 몇 가지 옷을 보여줬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들은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죠. 보통 쇼핑몰에서 파는 옷들은 기본적으로 옷에 관련된 설명이 나와 있는 게 보편적인데 태영이가 보여준 사이트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해당 옷에 담겨있는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태영이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사망한 고인의 옷을 파는 사이트였는데 날짜와 시간은 사망 시간을 뜻한다는 말이었고 또 고인이 어떻게 사망에 이르렀는지 세세한 설명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죠. 거기다 혈흔이 묻은 옷들은 알코올 처리 과정을 거쳐 따로 판매를 한다는 사실을 난생 처음 알게 됐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태영이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제가 어머니 몰래 아버지 옷 한 벌을 숨겨두고 몰래 냄새도 맡아보고 가끔 입어보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옷을 입으면서 느낀 게 슬픔이나 그리움 같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 옷을 입으면 묘하게 안정감도 들고 이상한 성적 흥분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영이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유품을 통해 느꼈던 표현하기 힘든 기묘한 감각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을 지배하게 되었고 우연히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고인의 물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태영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을 느꼈고 더 나아가 성적 흥분까지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태영이는 그 옷들을 입고 다니면서 고인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이 옷을 통해 고인들이 사망 시 느꼈던 감정들이 자신에게 전달되는 것 같다는 그런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였죠. 저는 태영이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이건 슬픔에 대한 집착을 넘어 변태적이고 섬뜩한 취향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영이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 조만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어머니의 유품도 입어보고 싶다고 빨리 그날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황당한 말까지 꺼내더라고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곧장 그 집에서 나왔고 그날 이후 회사에서 태영이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었죠. 그렇게 몇 달 뒤 태영이가 퇴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제야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취향들이 있겠지만 그런 끔찍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저는 아직도
그때 맡았던 지독한 알코올 냄새를 기억할 정도로 저에겐 너무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 사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제가 괴들남님께 제보드릴 내용은 정말 기괴하면서 끔찍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7년 전쯤, 그 당시 저는 대전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고향은 전북이었고 취업 때문에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낯선 타지이다 보니 따로 만날 사람도 없던 그런 외로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날은 저희 부모님께서 키우는 반려견이 새끼를 낳게 되었고 저는 그 새끼 강아지 중 한 마리를 자취방으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좋아하기도 했고 또 저희 집 반려견의 새끼이다 보니 더 애착이 가고 이뻐 보였죠. 그렇게 별다른 문제 없이 1년 가까이 지내다 사건은 제가 강아지 산책 모임을 가입하면서부터 하나둘씩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산책 모임의 취지는 반려견과 산책도 하면서 견주들끼리 친목도 쌓아가는 그런 곳이었고 제가 모임에 가입한 지 거진 일주일 만에 첫 산책 모임을 나가게 되었죠. 큰 모임은 아니었고 저를 포함해 총 4명의 인원이었는데 그중 모임을 관리하는 모임장은 대략 20대 정도로 보이는 은지라는 여성분이었습니다. 그 모임을 계기로 더욱 친해지게 되었고 그런 의도로 가입한 건 아니었지만 모임장이었던 은지와 썸을 타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저처럼 은지는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둘 다 비슷한 처지여서 그런지 금방 가까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은지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사귄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은지가 저를 불러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오빠, 매달 내는 월세 있잖아. 좀 아깝지 않아? 그건 그렇긴 하지. 근데 왜? 아니, 내가 오빠 집으로 들어갈 테니까 대신 월세 반반 부담하는 건 어때? 그렇게 은지의 제안으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 얼마 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야근을 하느라 퇴근이 조금 늦어질 때였는데 그때 은지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오빠,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그게 오빠 반려견 콩이가 우리 아리를 물었거든? 근데 상처가 많이 심해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은지와 동거를 하면서 저의 반려견 콩이와 그리고 은지의 반려견 아리도 같이 살게 되었는데 은지가 씻고 있는 와중에 문제가 터져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은지는 동물병원을 다녀왔고 저는 퇴근을 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갔더니 은지가 저를 보자마자 따지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나 할 말이 있는데 병원비가 꽤 많이 나왔거든? 이건 오빠가 책임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오빠 반려견이잖아. 저는 은지의 말대로 제 반려견 때문에 사고가 난 상황이라 제가 병원비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 군말 없이 은지에게 입금을 해줬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이와 유사한 일들이 점차 잦아졌고 저는 그럴 때마다 은지에게 사과를 하면서 병원비를 주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은지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은지가 집에 없을 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홈캠을 확인해 봤더니 생각지도 못한 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건 본인의 반려견 아리를 학대하는 모습이었는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잔인하고 무섭게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 반려견 콩이가 상처를 입힌 게 아니라 은지가 학대를 하고 나서 저에게 병원비를 달라는 어이없는 거짓말에 속은 거였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동영상을 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죠. 다른 것보다 그동안 동거를 하면서 학대와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름이 끼치고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산책 모임은 탈퇴를 했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마음을 정리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데 며칠 뒤 산책 모임에서 알게 되었던 1살 어린 민우라는 동생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었습니다. 민우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형, 저도 은지 누나 얘기 들었어요. 저도 진짜 충격 먹고 모임 탈퇴했거든요. 형도 많이 놀라셨죠? 민우는 저와 은지의 소식을 들었다며 제 걱정에 여기까지 찾아왔던 거고 저도 민우에게 힘든 속사정을 털어놓고 모든 이야기를 꺼냈었죠. 민우야, 그래도 진짜 고맙다. 내 걱정도 해주고. 형이 다음에 술 한잔 살게. 민우는 그렇게 돌아갔고 그 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 집에 놀러와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면서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었죠. 은지와는 그렇게 헤어졌지만 이 계기로 친구 같은 동생이 하나 생겼으니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 민우와 더 가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 2박 3일 정도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고 저는 부모님께 콩이를 잠깐 봐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시기쯤 부모님도 개인 일정이 있다고 하셔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애견 호텔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애견 호텔을 알아보고 있던 중 그날 민우가 저희 집으로 놀러 왔고 저는 민우와 이야기를 하다가 애견 호텔에 관해 말을 꺼내게 되었죠. 민우야, 혹시 네가 잘 아는 애견 호텔 있어? 있긴 있죠.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내가 서울에 2박 3일 일정이 좀 있거든. 콩이를 거기 데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애견 호텔에 한번 맡겨보려고. 에이, 형. 그런 거면 저한테 진작 말씀하시죠. 동생 좋다는 게 뭐예요? 제가 퇴근하고 들려서 콩이 산책도 시켜주고 잘 살펴볼게요. 그리고 형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애견 호텔에 잘못 맡기면 하루 종일 갇혀있기만 하고 그게 콩이한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고맙게도 민우는 퇴근 후에 콩이를 봐준다는 말을 했고 제가 생각해도 호텔보다는 그래도 민우에게 맡기는 게 더 안전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고맙다 민우야. 그럼 부탁 좀 할게. 그렇게 저는 일정을 맞춰 서울로 올라갔고 제가 집을 비웠으니 민우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서울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죠. 그날 밤 민우는 콩이와 산책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고 사료를 주고 있는 동영상까지 촬영해서 저한테 보내주기까지 하더라고요. 사진과 동영상을 보니 한결 마음이 놓였고 저는 서울 일정을 소화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고야 말았죠. 제 반려견 콩이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끝까지 받질 않았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해야만 했죠. 유력한 범인은 민우가 확실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니 답답하기만 했고 경찰도 조사를 해본다는 말만 남기고 그냥 돌아갔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홈캠을 확인해 봤지만 제가 서울로 간 그날부터 전원이 꺼져 있었고 아마 이건 작정하고 일을 벌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잠 한숨도 못 자고 그날 밤을 보냈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옆집에 살고 계시는 남성분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요, 너무 시끄러운데 좀 조용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혼자 살아서 시끄럽게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이틀 전인가? 그 밤중에 어떤 여자가 소리까지 지르면서 장난 아니었어요. 참다가 경찰에 신고하려다 말았거든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옆집 남자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순간 스친 생각이 혹시 은주가 여기로 오진 않았을까
그런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게 되었는데 범인은 제 예상대로 은주의 짓이었죠.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이유는 민우가 자수를 했던 거고 그 과정을 알게 된 저로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민우는 은주를 짝사랑하고 있었고 은주와 제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은주를 만나러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주는 제게 복수를 하고 싶다고 민우에게 부탁을 했고 그 말을 들은 민우는 제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서울로 올라가던 날 은주를 저희 집으로 불렀고 그날 밤 저희 집안에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거죠. 그리고 은주는 민우에게 복수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사귄다는 약속을 했었다는데 그 약속을 끝내 지키질 않자 민우는 화가 나서 자수를 했던 겁니다. 가족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를 입고 나니 무엇보다 너무 힘들었고 결국 대전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본가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때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무섭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렵고 힘듭니다. 물론 좋은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이런 악마 같은 사람들도 있으니 다들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평소에 개들남님의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이번에는 제가 1년 전 실제로 겪었던 충격적인 일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무난하게 취업에 성공하여 직장 생활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나이도 20대 후반에 접어들었고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좋은 사람을 만나 진지하게 연애를 하고 그 사람과 행복한 결혼 생활까지 꿈을 꾸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주변 지인들에게 종종 소개팅을 받게 되었는데 한날은 직장 선배 한 분이 제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정연아, 내 후배 중에 이름이 박선영이라는 진짜 괜찮은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 어때? 한번 만나볼래? 선배 당연히 나가야죠. 저 근데 제가 소개팅만 하면 10명 중에 9명은 실패하고 그리고 운 좋게 만나더라도 얼마 못 가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성현이 너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니까 너랑 인연이 아니어서 그렇겠지 뭐. 저는 직장 선배를 통해 여성분의 연락처를 받고 서로 카톡을 나누다 며칠 뒤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분을 실제로 보니 아담한 키에 호감형 외모였고 전반적으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의 여성이었죠. 그리고 대화를 시작해보니 서로 관심사가 비슷했고 또 성격이나 가치관까지 잘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진지한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 서로 대화가 끊이질 않았고 이건 저만의 느낌이겠지만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았었죠. 그렇게 여성분을 집까지 데려다주고 집으로 들어왔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그 여성분에게 카톡을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끝내 답장을 받지 못했었죠. 사실 이런 일을 겪는 게 처음이 아니라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다음날 제게 소개팅을 주선해줬던 선배에게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선배, 안 그래도 제가 전화드리려고 했었는데 저 소개팅 실패한 것 같아요. 성현아,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전화한 거야. 선영이가 그러는데 왜 그런 사람을 소개해주냐고 막 화를 내고 끊어버리더라고. 너 뭐 실수한 거 있어? 네? 아니요. 그날 분위기 좋았고 제가 집 현관까지 데려다 줬었는데요. 진짜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저는 선배와 통화를 하고 난 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고 도대체 제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너무 답답하고 좌절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친구에게 고민 상담을 하곤 했었는데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지영이라는 친구였죠. 같은 동성은 아니고 유일한 이성 친구였는데 저와 같은 동네에 살아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볼 정도로 가깝고 허물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심지어 서로 휴대폰 비밀번호도 알고 있을 정도로 편하고 스스럼 없는 친구였고 친구 지영이도 제가 좋은 여자를 만나서 얼른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도 늘 말을 하곤 했었죠. 그래서 그날도 지영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영아, 나 이번에도 소개팅 실패했다. 야, 네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문제는 무슨... 야, 여자는 많아. 고작 그런 걸로 힘들어하지 마. 알겠지? 제가 힘들 때마다 지영이는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고 쉽게 말하기 힘든 이야기까지 털어놓을 만큼 속 깊은 친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쯤 또 다른 지인에게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고 소개팅 전날 지영이와 같이 쇼핑까지 하고 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나갔지만 결국 그마저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죠. 저의 자존감은 내려갈 대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 생에는 결혼을 포기해야 하나 싶을 만큼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 선배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 그때부터 뭔가 섬뜩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었죠. 성현아, 내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이게 진짜 사실이면 너 진짜 실망이다. 네? 선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소개해줬던 선영이 기억하지? 너랑 소개팅하고 나서 걔랑 연락이 끊어졌단 말이야. 나도 이유도 모르겠고 솔직히 답답하기도 해서 선영이 지인들한테 물어봤었거든?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내가 범죄자를 소개해줬다고 하더라고. 아니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나도 좀 알아보니까 글쎄 네가 여자를 패고 다니는 그런 놈이라고 말을 했다더라. 너 이게 사실이야? 저는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제 입장에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퇴근을 하자마자 저와 소개팅을 했던 선영 씨를 만나기 위해 며칠 동안 집으로 찾아갔었고 끝내 집 앞에서 선영 씨를 만날 수가 있었죠. 여긴 왜 오셨어요? 저 바쁘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아, 선영 씨,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잠깐이면 되거든요. 저는 선배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제야 소개팅에 실패했던 결정적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영 씨는 제게 문자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었죠. 오늘 소개팅을 했던 남자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거고 화가 나면 여자를 폭행하는 건 물론 이미 폭행으로 전과까지 있는 범죄자이니 조심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소개팅을 끝내고 제가 집으로 데려다 주고 난 뒤 그런 문자를 받았다는 건데 선영 씨는 충격을 받고 누구냐고 답장을 했더니 글쎄 저의 전 여자친구라고 말을 하면서 팔과 다리에 멍이 든 사진까지 선영 씨에게 보내줬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선영 씨에게 충분한 해명을 하고 나서 문자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을 해봤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음성만 들리더라고요. 이야기를 끝내고 집으로 가면서 이 사실을 지영이에게 털어놓았고 너무 힘든 나머지 그날 지영이와 술을 한잔하게 되었죠. 지영아,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전 여자친구라고 해봤자 일주일 만난 게 다인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거든. 와, 너무 소름 끼친다. 너 혹시 전 여자친구한테 뭐 실수한 거 있어? 지영이와 술을 먹으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전 여자친구와는 아무런 악감정조차 없었고 이렇다 할 기억조차도 떠오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다 보니 지영이는 만취 상태가 되었고 제게 말도 하지 않고 먼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술을 마시던 자리에 지영이 가방이 보였고 저는 가방을 챙긴 뒤 저도 택시를 잡아 지영이네 집으로 향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땐 이미 지영이는 집으로 들어갔는지 보이질 않았고 어쩔 수 없이 가방은 내일 돌려주기로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었죠. 그리고 잘 준비를 하고 씻고 누웠는데 그때 지영이 가방에 들어있던 못 보던 휴대폰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이거 지영이 휴대폰이 아닌데? 새로 산 건가?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무심코 휴대폰을 켜봤더니 잠금도 되어 있지 않았고 그냥 뭐가 있나 싶어서 잠깐만 살펴보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게 약이라고 저는 문자 내역을 보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건 제가 여태까지 소개팅을 했던 상대들에게 말도 안 되는 문자를 남긴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이 모든 게 지영이의 짓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들었던 소름 끼치는 생각이 제가 소개팅 약속이 잡히면 지영이에게 항상 말을 해줬었고 한 번씩 지영이가 본인 휴대폰 배터리가 없다고 제 폰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자주 있었는데 아마 그때를 노리고 소개팅을 하려던 상대의 여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었죠.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다음날 지영이에게 가방을 돌려주면서 하나부터 10까지 따져 묻고 싶었지만 너무 큰 배신감 때문인지 지영이의 얼굴을 마주보고 차마 이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전 지영이와의 관계를 조금씩 정리하면서 차츰 멀어졌고 지금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다 터놓고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어보고 싶지만 한때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고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까지 터놓을 만큼 믿었던 사람이라 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다는 심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말하지 못하고 여전히 모르는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개팅에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며 지영이에게 위로를 구했을 때 지영이는 어떤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았을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을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그런 쾌감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단순히 연애의 실패를 넘어서 오랜 시간 쌓아왔던 인간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진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죠. 지금도 가끔씩 동네에서 지영이와 마주칠까봐 두려울 때가 있는데 평범했던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지영이의 섬뜩한 행동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다른 분들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시 모를 위험을 경계하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겪은 일은 2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을 뿐더러 아직도 그 일만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때는 12년 전쯤 제가 30대 초반에 겪은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주로 단골 손님이 많았던 비교적 한산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가게였죠. 그런데 어느 날 상가 건물주였던 중년의 여자가 카페로 찾아왔고 상가 보증금 문제로 긴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미진 씨, 내가 지금까지 말은 안 했는데 나도 사정이 좀 있어서 이번 계약 끝나고 보증금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아, 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조금 힘들어서요. 부탁 좀 드릴게요. 그렇게 상가 주인과 한참 대화를 나눴고 다행히도 보증금 문제는 잘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와 비슷한 연령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찾아와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앉아 있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날부터 그 남자는 일주일간 매일같이 카페에 들려 제가 가게를 마감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야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한 손님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한날은 커피를 주문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 혹시 남자친구 없으시면 연락처 좀 주실래요? 누가 봐도 깔끔한 외모에다 호감형인 남자였고 저도 딱히 만나는 사람은 없어서 기분 좋게 연락처를 드렸었죠. 그 계기로 서로 점점 가까워졌고 서로 만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남자친구의 어머님 생신을 맞아 인사도 드릴 겸 집으로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그건 상가 건물주였던 중년의 여자가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죠. 어? 우리 아들이 만나던 사람이 미진 씨였어? 사실 알고 보니 상가 보증금 얘기를 했을 당시 남자친구가 카페 근처에 와 있었다고 하는데 그날 어머님께 보증금 얘기를 듣고 제가 안쓰럽단 생각에 손님인 척 한 번 찾아왔다가 의도치 않게 제게 반해버렸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걸 숨긴 이유는 본인이 건물주 아들이라고 하면 혹여나 자신에게 편견을 가질까봐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는 그런 속사정도 있었죠. 또 하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남자친구가 어릴 적에 큰 사고를 당했었는데 그 사고로 인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후로 어머니와 둘이서 살면서 많은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얼마 뒤 남자친구에게 결혼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죠. 결혼 준비는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고 남자친구 집안 사정과 저희 집안은 경제적으로 편차가 크다 보니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은 남자친구가 직접 해결을 해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마울 뿐이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한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아마 그 시점부터 남편의 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건 남편이 주말마다 시댁에 다녀온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잠깐 다녀오는 정도였지만 차츰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시댁에서 잠까지 자고 다음날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했었죠. 제 입장에선 주말에 남편과 여행도 가고 싶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주말마다 시댁으로 가버리니 저도 남편에게 답답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남편에게 상처까지 주면서 이렇게 물었었죠. 오빠,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솔직히 한번 말해봐. 오빠 마마보이야? 왜 매주 시댁에 가는 건데? 어?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야, 너랑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가 그 집에 혼자 계시는데 당연히 외롭고 적적하시지 않겠어? 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랑 시간 좀 보내는 게 넌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 남편은 제가 이해를 못해준다는 이유로 되려 제게 화를 냈고 저도 남편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매일 다투다 보니 저희 부부 사이는 점점 나빠졌고 이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나 그런 고민만 생길 뿐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이혼을 하게 되면 현재 운영하는 카페도 문을 닫아야 할 게 뻔하고 그리고 제가 시집 하나는 잘 갔다고 늘 좋아하시던 부모님 생각에 이렇다 할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힘들게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뒤 뭔가 찜찜하고 기분이 나쁜 그런 의심이 드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죠. 그날은 주말 아침이었고 남편은 시댁에 다녀온다고 외출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날따라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남편에게 몸살 약을 사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 바쁜 거 몰라? 어머니가 빨리 오라고 계속 보채시는데 좀 힘들더라도 당신이 다녀와. 그 말을 듣고 남편에게 너무 실망을 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싸울 힘도 없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고 그날 오후쯤 컨디션이 좀 돌아와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 집안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분명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었고 그때부터 저도 남편의 행동을 살피면서 뒤를 캐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에게
친정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고 온다고 말을 하고 나왔고, 저는 집 근처 모텔에서 숙박을 하면서 남편을 지켜보기로 했었죠. 평일에는 출퇴근이 전부였고, 따로 누굴 만난다거나 하는 이벤트도 없었고, 주말에는 남편이 시댁으로 향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니 괜한 의심을 했나 싶을 정도로 혼자 오해를 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손을 잡고 현관을 열고 나오는데 순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기분 나쁜 촉이 느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출발했고 저는 그 차를 한참 따라가다 제 실수로 놓쳐버렸고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채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날부터 어떻게 해야 고민만 하다가 사람을 조사해주는 업체를 찾아 의뢰를 했고 대략 한 달 뒤쯤 제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땐 믿을 수가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고 의뢰업체에서 보여준 사진을 보고 난 뒤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그 사건의 전말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말도 안 되는 관계였는데 누가 봐도 연인 사이라고 의심될 만한 스킨십은 물론이고 둘이서 모텔까지 드나드는 비현실적인 관계로 밝혀졌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 알게 된 건 남편은 친아들이 아니고 어릴 적 입양을 했던 양아들이란 사실도 그제야 알게 되었죠.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남편에게 이러한 내용을 말했더니 오히려 남편은 저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면서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어디서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당신이 애만 잘 낳았어도 아무 문제 없었을 거야. 남편의 집안에서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한 내막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소에 시어머니가 아이를 가지라고 강요를 했었는데 단지 출산을 목적으로 제게 접근을 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믿고 살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남편과는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면 분명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 솔직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고 둘러댔었죠. 그 당시는 엄청 힘들고 괴로웠는데 시간이 약이라고 점점 괜찮아지더니 현재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저보다 더 충격적인 일을 겪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 일은 제가 죽을 때까지 평생 지우지 못할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